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단이죠. 자유 러시아 군단이 벨고로드 지역의 러시아 본토로 훅 치고 들어간 작전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러시아 군단이 자기네들이 직접 러시아로 들어가서 작전해보고 그 한 소감, 러시아 본토의 이 방어 상태, 이런 것들을 소상히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당시 러시아군 경비병이었던 사람 중에, 군인 중에 부상자가 폭로를 한 또 내용이 있어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고. 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애초에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세를 펴는데 방어선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벨고로드 지역으로 스바토브에 있던 병력들이 지금 와서 방어선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벨고로드 뿐이겠습니까? 총 연장 한 800km 정도의 방어선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의 계획,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는 레오파르트 전차 등 대규모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진 동영상을 공개가 되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반대로 러시아는 정말 기가 막힌 충격적인 비참한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정말 우픈 이야기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3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2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는 오늘도 많습니다. 야포 20문 격파, 그리고 무인항공기 36대 격추인데, 자, 야포 오늘도 지금 20문의 야포가 격파됐으면 한 개 포병대대가 박살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군은 보면 자주포가 없어요. 전부 견인포입니다. 파괴된 사진들 보면.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가 포병 장비 치장 물자가 거의 한 10,000단위에 이르는데, 그리고 10,000단위니까 그거 뭐 재생하면, 전선에 투입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동안 1년여 동안 야포 격파가 3,359문이니까 그들이 치장하고 있는 10,000문 이상의 포에 비하면 아주 뭐 조족지혈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주포는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재생을 못해. 왜?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견인포들은 그냥 뭐 녹슨 그만 닦아주고 기름칠만 하면은 완전 수동이니까 쏠 수 있으니까 견인포만 주구장창 가지고 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약은 올바르겠냐? 수십 년 동안 관리가 안 된 탄약이 제대로 된 사거리가 나오고 제대로 된 위력이 나오겠냐? 라는 그런 러시아군의 상황인데,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영국 국방부 장관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못 이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러시아 국방부 청사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 일어나기 전에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긴5 드론이 비행 중인 게 발견되었고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무긴5 드론이 모스크바까지 비행해서 들어가서 모스크바의 국방부 청사를 타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성립되는 거죠. 자, 러시아는 우리 국방부 청사 타격받은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진은 다 이렇게 찍혔습니다. 연기 나오고 화염 치솟아 오르고 국방부 청사에서 야간에 이러고 있는 거 사진 찍혔는데, 자, 이렇게 되기 몇 시간 전에 모스크바 쪽으로 쭉 날아가는 무긴5 드론이 포착되어서 이 무긴5가 때렸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러시아의 최신 방공망, 국방부라고 하는 이 헤드도 지키지 못하는 최신 방공망이 뭐냐라는 거가 되겠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5개 방면에서 28회의 공세를 시도했다. 이걸 보면 그냥 뭐 한 개 방면에서 거의 뭐 한 5번 정도 공세한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세 빈도가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하고 또 위력도 약해졌다라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바흐무트 도심에서 병력을 빼내서 외곽을 보강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도심을 때리는 것보다는 그 바흐무트 북쪽 그리고 남쪽 이 양익을 지금 포위 기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위되어서 포위 소멸될까봐 조금 남은 우크라이나의 그 영역을 때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병력을 빼서 양익을 보강하는 이런 쪽으로 방어선을
치는 거다. 이건 뭐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러시아가 샤헤드 131, 샤헤드 136, 이란산 자폭 드론 36기를 투입해서 공세에 나섰는데 모두 요격되었다. 라는 거고요. 뉴욕타임즈는 얼마 전에 크렘린에 드론 2개가 자폭 공격을 했죠. 그거 배후에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있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는 아직도 자기네들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척 행세하고 있다라고 하며 러시아를 조롱하고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나라들 있겠습니까? 앞으로 러시아는 더욱더 침몰해가는 그런 종이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들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완전히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난장판일 때 누가 러시아를 두려워했습니까? 앞으로 그 시기가 또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 독립 매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에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막대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프리고진이 어제 제가 오후에 알려드린 그 동영상 보면 자기가 여러 가지 뭐 혁명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인터뷰하는 그 영상 뒤에 거기가 자기네들 사무실이죠. 그 뒤에 세계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 포인트를 다 해놨어요. 그걸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바그너 그룹이 진출해 있는 곳들이더라.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이고 미얀마까지도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백악관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의 장비가 사용됐나라는 걸 조사 중이다라는 건데 이번에 자유 러시아 군단이 러시아로 치고 들어갔을 때 미국의 맥스프로 엠랩 장갑차 그리고 험비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됐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지금 미국 장비 가지고 러시아 본토 칠 수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백악관은 그거 지금 조사 중이다 라고 하니까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자유 러시아 군단이 이때부터 이제 그 맥스프로 엠랩 험비 이런 것들 사용해서 기동하고 가던 모습들을 싹 다 감추고 이제 노획한 장비들이죠. BTR-80 장갑차 이런 것들만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부국장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푸틴은 암살 공포에 사로잡혀 했다. 그래서 계속 뭐 위치를 옮기는 등 암살을 안 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접근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푸틴 스스로 암살을 두려워해서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접근하고 있다. 언제 제거작전 들어갈지 모른다. 다 돼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크림대교 언제든지 파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림대교를 이제 한번 공격을 해서 여기에 큰 대형 차량이라든지 기차는 지금 못 다니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 작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니고 있고 또 최근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차량 정도는 다 다닐 수 있게끔 복원이 됐겠죠. 꽤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이거 언제든지 파괴 가능하다. 우리 능력된다. 그래서 우리가 봐주고 있을 때 크림에 있는 일반인들 빨리 피신해라 라고 협박을 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그 29에다가 미국제 함 대레이더 미사일 장착한 사진 그리고 수호 24 공격기에다가 영국제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수당 미사일 장착한 사진 이렇게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지상 타격 스톰 섀도우 몇 발이면 크림대교 그냥 작살나는 거 아니야. 빨리 도망가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크림에 사는 사람들 두렵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한 개 전차 예단을 완편시킬 수 있는 물량의 레오파르트 1 A5가 이번 주말부터 우크라이나로 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올 초부터 운용 요원 교육과 복원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차가 거의 바닥난 러시아군 정말 입술이 바싹 마를 것 같습니다. 유럽 각국이 십시일반으로 내놓고 있는 레오파르트 1 A5 계열 전차 110여 대의 우크라이나 인도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110대 물량의 배송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재 레오파르트 1 A5 운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업체 관계자를 인용한 이 소식통은 현재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기증된 레오파르트 1 A5 계열 전차의 복원 작업과 장비 운용 교육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며 이번 주말부터 전차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소속 불명의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이 들어가 전차 운용 교육과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훈련을 거의 마친 이들은 우크라이나로 귀국 후에 우크라이나 현지 전술 훈련을 실시한 뒤 곧바로 전선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2세대 전차인 레오파르트 1A5는 1986년부터 1992년 사이 현대화 개수가 이루어진 레오파르트 1 시리즈의 후기형으로 사격 통제 장치가 레오파르트 2 전차와 같은 계열의 장비로 교체되었고 야간 투시경,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이 도입되어 장거리 교전 능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레오파르트 1A5는 신형 105mm 운동 에너지탄인 DM63을 사용할 경우 2000m 거리에서 수직 장갑 530mm를 관통할 수 있어 현재 러시아가 전선에 대량 투입한 T-62급 전차는 원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고 T-72도 최신형인 B3 버전이 아니라면 대등한 교전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레오파르트 2A4 전차에 적용한 개량과 마찬가지로 레오파르트 1A5 전차에 대해서도 야전부대 차원의 증가 장갑 장착을 추진 중인데요. 증가 장갑이 장착된 레오파르트 1A5는 근거리에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T-72B3나 T-80BVM 전차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전차들은 백열대가 하나의 여단으로 편성되어 집중 운용될 수도 있고 기계화 여단이나 차량화 소총 여단, 전차대대에 나뉘어 배치될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해당 전차들의 후속 군수지원 문제, 특히 탄약 수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방 국가들 가운데 105mm 전차포용 탄약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물량을 바탕으로 공세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될 레오파르트 1A5 전차의 활약 여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여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레오파르트 1A5 전차.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1 전차가 70년대 개발되어서 마지막 개량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5mm 전차포예요. 그런데 이 레오파르트는 장갑도 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정면에 공구 박스를 이거 여러분 스패너 같은 거 이런 공구 들어있는 박스 같아요. 그리고 여기 측면에도 공구 박스 지금 2개를 갖다 놨는데 이게 뭐냐? 진짜 공구를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저기다 했냐? 아니에요. 방어력이 약하니까 적의 대전차 고폭탄, 대탄, 이런 것들 성형자격탄이 날아오면 요거에 한번 걸러주죠. 이른바 공간장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이런 걸 지금 추가로 좀 장착을 한 것 같은데 독일제 전차다 보니까 당시 1970년대, 80년대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계공업국 아닙니까? 그래서 사격 통제 장치가 아주 우수해서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T-72는 늦게 보고 늦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들이 상대했던 T-62는 상대가 안 되고 그런 전차이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적의 조준은 받지 않으면서 자기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조준해서 때리는 이런 컨셉으로 만든 전차입니다. 자, 요게 동영상 짧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차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포탑 움직이는 사진 보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테스트하고 자, 다 됐다 이제 주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현지 이 독일 쪽에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궤도가 쭉 펼쳐져 있는 걸로 봐서 궤도를 정비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다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이번 주에 넘겨준다라는 거고 이 레오파르트 1 전차를 바탕으로 한 군안 전차, 공병 전차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렇게 전선에 투입돼서 작업 중이다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자, 이게 이번 주부터 주말부터 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6월 초에 다 전달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 레오파르트 1 전차가 주력 장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장비들도 아직 우크라이나에게 공급이 안 됐구나. 이런 거 보면 한 며칠 정도 더 있어야 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전차 100여대를 받으면 전차여단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전차대대 한 3개 만들어 가지고 기계와 여단 3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전차가 왔으니까 손발 맞춰보는 훈련해야 되고 그러면 그 부대들은 6월 달에는 전쟁 못 해요. 자,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언제 하냐라는 이런 조급함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레오파르트 1 전차가
최대한 180대 들어갈 건데 이게 얼마나 활약을 잘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의 역할도 좀 있어요. 왜냐? 나토는 이 105mm 전차포를 안 쓴 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105mm 전차포인 K1 전차를 1027대를 지금도 운용 중이죠. 해병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방 선진국 중에서 105mm 전차를 가장 많이 현용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이 105mm 전차포탄을 지금도 계속 연구개발하고 개량해왔어요. 그래서 날탄의 관통력, 대탄의 관통력 이런 것들이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0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전차포탄이 재고도 얼마 없을 테고 탄약 관리 상태도 엉망이겠죠. 근데 우리는 전차포탄 성능도 좋고 탄약 관리 상태도 새 거니까 아주 좋겠죠. 그래서 한국이 여기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레오파르트 1 전차가 전장에서 마음 놓고 포를 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포탄 몇 발 안 남았다. 그러면 뭐 사격이 되겠습니까? 겁이 나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차포탄은 다양해요. 날탄, 대탄 이런 건 물론이고 벌집탄 해서 참호들 지금 뭐 방어선 차고 있는데 참호에다가 벌집탄 이게 벌집처럼 그냥 확 다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안에 쇠구슬이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그래 참호를 향해서 벌집탄 쏴버리면 참호 초토화 돼버리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만들기 때문에 그런 벌집탄 시가전에서도 끝내주죠 그냥. 예. 그런 것 좀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가 105mm, 155mm 야포탄 말고 그것도 당연하고 105mm 전차포탄도 좀 신경 써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크라이나는 이런데 러시아가 정말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여기가 멜리토폴입니다. 러시아 그 사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방 도시 곳곳에 공원 같은데 이런 뭐 동상은 아니죠. 이런 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T-34 전차나 이런 옛날 전차들 갖다 놓고 이제 뭔가 기념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조형물들이. 실제 옛날에 운영되었던 전차들이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트레일러에 드러내서 트레일러에 싣고 가는 겁니다. 이 전차는 뭐냐? T-34가 아니고 T-34 이전에 2차 대전 초기에 썼던 45mm 주포를 썼던 T-70이라는 경전차예요. 이걸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뭐냐? 야, 이거 지금 이거 이제 전선 투입되는 거냐? 해가지고 러시아 지금 비난하고 비아냥하고 난리가 났는데 동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크레인이 뭔가 작업을 하죠. 이야, 전차입니다, 전차. 전차를 지금 트레일러에 얹고 있는데요. 이 전차가 45mm, 요즘 45mm 주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전쟁 2차 대전 초기에 대전차 포로 사용했던 그 45mm 포를 장착한 기형전차. 이걸 지금 가지고 간다. 왜 가지고 가겠냐? 야, 이것도 복원해서 지금 전장 투입되는 거냐? 이 정도로 뭐가 없냐? 라는 건데, 이런 러시아군과 레오파르트 1 전차가 대량으로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의 극명한 차이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최근 벨고로드 일대에서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러시아군의 혼을 빼놓은 자유 러시아 군단의 작전이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부대와 오신트 소지성들이 이번 작전의 여파를 분석했는데 이 작전으로 동부전선 러시아군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유 러시아 군단이 현지 시각 5월 24일부로 벨고로드 일대에서의 작전을 종료했으며 이번 작전으로 대단히 큰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유 러시아군 당국이 현지 시각 5월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전 종료 후 당초 출격 거점이었던 우크라이나 수미주 벨리카 정착촌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곳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갖고 이번 작전의 경과와 작전 중에 식별한 러시아군 방어선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5월 22일 국경을 넘어 코진카 정착촌에 진입했을 때 이곳을 방어하던 러시아군 병력은 극소수였고 코진카 정착촌의 배후에 있는 클로토보, 고라포톨, 그라이보론 정착촌에 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극소수 방어병력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지휘관은 러시아 수비부대는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장비는 갖추고 있었지만 우리가 나타나자 모두 총을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벨고로드 지역의 러시아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와 일치해 러시아군이 실제로 전선을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 결론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VCHK OGPU 텔레그램 채널은
코진카 정착촌 일대에 배치되었던 한 징집병의 가족 제보를 받아 자유러시아 군단의 러시아 영토 공격 당시 러시아군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었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자유러시아 군단의 공격 당시 코진카 그라이보론 축선 약 10km 구간에 배치된 러시아군 방어병력은 소수의 연방보안국 병력과 경찰병력, 제272 차량화 소총연대 예하의 한 개 소대 병력뿐이었습니다. 핀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렐리아 자치공화국에서 징집된 18세에서 20세 청년들로 구성된 이 소대는 2022년 11월 징집되어 23년 2월 말까지 카렐리아 일대의 들판에 방치되어 혹독한 추위를 버텨낸 뒤 3월에 그라이보론에 배치됐는데요. 배치 당시 소대장인 중위 1명과 동원 예비군인 부사관 1명을 제외한 23명은 징집 후 총 한 번 쏴보지 못한 채로 그라이보론 경비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자신을 이반 F로 밝힌 한 징집병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격 시작 전에 주둔지에 집중 포격을 가했고 그 포격에 자신도 파편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부대원 대부분이 총을 쏠 줄 몰랐기 때문에 무기와 장비를 유기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징집병들로 구성된 이 병력들이 삽시간에 무너지자 러시아는 벨고로드주 국경에 배치된 272 차량화 소총 연대에 보충병을 투입하고 74 분리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제263 차량화 소총여단 등 추가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해당 부대들은 루안스크 북부 지역에 배치된 제1근위 전차군과 제6연합군을 보조하기 위한 전략 예비병력으로 준비되고 있던 전력들이었는데요. 이들 병력이 모두 벨고로드 국경선 방어에 투입되면서 이제 벨고로드 지역은 1선 방어부대를 제외하면 예비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벨고로드 지역 방어를 위해 스바토베 전선 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제98 근위 공수사단 병력 일부와 이를 지원하는 항공전력 일부를 벨고로드, 쿠르스크 일대로 재배치했는데요. 자유러시아 군단은 앞으로 국경지역에서의 추가 작전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러시아군 병력 운용의 유연성에 심각한 압박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미국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침입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 그 맥스프로 장갑차라든지 또 험비 이런 것들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BTR 장갑차 요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말이야 가보니까 개판이더라. 25명이 경비하는데 그중에 중위 1명 소대장 있고 그리고 하나는 예비군 부사관 하나 부소대장 있고 나머지는 징집병. 그래서 그 현장에 징집되어 있던 사람들이 가족 인터뷰가 또 나왔는데 그 징집병들은 핀란드 인근에 있던 자치공화국 출신들인데 징집돼 가지고 몇 달 동안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방치돼 있다가 그냥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여기 가서 그냥 어영부영 있는 겁니다. 머리숱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공격 준비 사격 확 하더니 장갑차 타고 막 몰려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총 놓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 총을 쏠 줄 모르니까. 교육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를 70명을 죽였다고? 웃기지 마. 우리 2명 죽고 10명이 부상이야. 부상도 경미해. 그런데 그 2명 죽고 10명 부상은 어떻게 했냐? 공습 받아서 한 거야. 공습. 이제 공격 헬기하고 막 왔지 않습니까? 그 공습 때문에 우리가 다친 거지 전투에서 다친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은 지금 여기다가 2개 방어 예단을 배치를 했죠. 원래는 여기 없던 거, 여기 이쪽에 있던 건데 2개의 방어 예단을 배치하고 또 이 스바토베 지역, 완전히 지금 전선 지역에 있던 98 공수 여단 병력을 여기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냐? 아니죠. 어디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 전선, 여기가 지금 핵심 전선이지 않습니까? 이 루안스크에서부터 헤르손까지 여기 이 전선의 길이가 800km인데 이것만큼의 새로운 전선이 또 생긴 거죠. 방어해야 되죠. 그래서 도합 1600km를 30만 명 가지고 지켜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30만 명을 전부 다 참호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육군이 250km의 휴전선을 지키는데 우리 육군 35만, 40만, 과거에 50만 가지고 그거 전부 다 휴전선에 넣습니까? 아니죠. 휴전선에 들어가는 거 10만에서 15만 아닙니까? 지금은 더 줄었을 테고. 그런데 그 30만 가지고 뒤에 전략 예비하고 포병 빼고 이렇게 하고는 참호에 1600km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번 이런 잽 날리는 공세작전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죠. 러시아가 impenetrable, 그러니까 절대로 관통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이런 방아선을 쳤다라는 건데, 어이없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것까지 지금 SNS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언제 무너질까요? 저는 빨리 좀 공세했으면 좋겠는데.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